네, 자, 지난 시간이어서 이번 시간은 챕터 5장입니다. 유체 운동학이라고 하는데요. 유체가 움직임에 있어서 유동할 때 필요한 어떤 공식들, 이론들을 보시는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 먼저 보시는 건 유체의 흐름 형태라고 합니다. 유체가 흐를 때 정상류와 비정상류로 구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어정의 문제인데, 정상류라 함은 유동 상태에서 임의의 한 점에서 유체의 흐름 특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정상류 유동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시간 경과에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요 표기를 라운드라고 읽는데 읽는 법을 델타의 개념이긴 합니다. 변화량이라는 뜻인데 뭐 라운드 t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델타 t분의 델타 v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변화량인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라고 합니다. 요 v가 이제 속도.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라고 하는 게 밀도,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압력, 그리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온도 변화.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런 변화량이 0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변화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흘러도 압력 변화 없고, 온도 변화 없고, 속도 변화 없고, 밀도 변화 없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요게 전부 end란 개념이에요. end. 그래서 all 모든 걸 다 만족하는 흐름을 우리가 정상류 유동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입니다.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이 중에 하나라도 변화가 될 때, 그래서 모두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변화가 되면 그건 비정상류다라고 봐요. 그래서 라운드 t분의, 즉 시간 변화에 따라서 속도, 압력, 밀도, 온도 등이 하나라도 변하면 이건 비정상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체 흐름에서. 정상류가 사실상 이상유체에 가까운 유동 형태를 띠는 걸 말한다라는 거고, 비정상류가 사실 다 이제 실제 유체겠죠. 실제 유체는 전부 다 뭐 온도 변화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고속일 때 밀도 변화가 있을 건데 어떤 유속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개념들과 비정상류 유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또 이제 물리학 용어 정의로서 등속류와 비등속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속도만 보는 건데 등속류라고 하는 건 흐른 유체 임의의 순간의 모든 점에서 속도 벡터가 동일한 흐름, 즉 거리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없는 흐름을 등속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흐름을 등속류라고 하고요. 요때는 라운드 S분해라는 표현을 쓰죠. 시간 변화량 말고 거리 변화량에 따른 속도 변화가 제로다. 뭐 이런 표기를 씁니다. 비등속류는 거리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흐름을 우리가 비등속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계속 유체 흐름 형태를 그냥 종류를 한번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는 거고요. 등온 흐름과 단열 흐름도 마찬가지로 유체가 흐르는데 등온이란 얘기는 온도 변화 없이 흐르는 흐름을 등온 흐름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이상유체 흐름 형태입니다, 실제.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단열 흐름. 유체가 경계면을 지날 때 열의 유출입이 없는 흐름을 우리가 단열 흐름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단열 흐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의 유출입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등온 흐름은 유출입이 있다 이겁니다. 유출입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유체와 나가는 유체의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등온 흐름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열 흐름이라고 하면 단열 흐름이라고 해서 들어온 유체와 나간 유체 온도가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외부에서 열의 유출입만 막아놓은 상태이지 내부의 뭐 속도 변화라든지 압력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량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단열 흐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유체에 대한 개념이고 이게 이상 유체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 등온 흐름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무조건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등온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할 때 기본적으로 라운드 t분해라고 표현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시간 변화량이라서 요런 것들로 이제 표기하는 개념이 정상류냐 비정상류냐 이렇게 표기할 때 라운드 t분해 보고요. 라운드 S분해라고 표기한 거, 요 개념이 이제 거리 변화량입니다. 거기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제로인 걸 우리가 등속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S분의 둘 다 V가 제로인 건 정상 등속류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둘 다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비정상 비등속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유체 흐름의 계속이어서 용어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서 유선과 유적선과 유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앞으로 유체학에서, 수리학에서. 유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유체 흐름이 속도 벡터의 방향을 갖는 연속적인 가상의 곡선을 유선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유체가 지나가는 방향을 한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유적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시간 동안 한 유체 입자가 흐르면서 그리는 경로로서 정상류인 경우에 유선과 유적선은 일치한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정상류인 경우. 근데 실제 유체는 절대 정상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유체 교동일 때 정상류라고 보고 유선과 유선 일치하는데, 유적선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물 입자들, 이게 요 안에다가 어떤 가루를 뿌린 거죠. 액체에다가. 그럼 액체가 가루가 지나갈 때 이 가루가 유선과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서 뭐 와류도 형성되고 부딪히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입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선들을 각각 유적선이라고 부르고, 이 유적선들이 유선과 일치하는 그러한 흐름 형태를 우리가 정상류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적선들이 이어지는 이 공간의 전체 이 형태를 우리가 배관이라고 하잖아요. 배관. 배관을 또 다른 말로 유관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유관은 배관을 말하는 거예요. 배관. 배관 형태. 그래서 유선에 의해 둘러싸여 하나의 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유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선과 유적선이 중요한 단어고요. 유관은 그냥 배관 얘기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유선이라고 하는 건 가는 흐름 방향을 한 선으로 표현한 게 유선이고, 유적선은 다양한 물 입자들 하나하나마다의 선들을 유적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체 흐름에서 이런 용어들을 한번 보실 거다라는 거고, 지금 운동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량입니다. 유량. 유체 운동학의 가장 핵심은 유속이 있다는 거고요. 유속 때문에 유량이 발생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먼저 체크하실 게 뭐냐면 유량의 종류입니다. 운동학의 가장 시작은 유량이고요. 그럼 유량의 종류는 크게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량 유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최적 유량을 사용되는 기호는 Q를 쓰고요. 질량 유량으로는 매스니까 M을 쓰고, 중량 유량은 W를 씁니다. W. 이게 웨이트의 표기인데요. W가. 일단 요 세 가지의 표기법을 쓰고 있는데, 원래 물리학에서 이렇게 Q라고 돼 있는 표기는 수원의 양, 용량의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Q라는 기호가. 그래서 원래 유체가 흐르게 되면 요 위에 점을 한 개 콕 찍든지 또는 짝대기를 한번 긋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대부분 해요. 그래서 외국계 어떤 이런 서적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유량 설명할 때. 근데 뭐 시중에서는, 국내에서는 Q를 굳이 점을 안 찍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적 유량 Q는 하면 결국 이제 유체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단위가, 여기 단위가 미터 3승 per sec입니다. 최적 유량. 근데 같은 단위로 또 뭐가 되기도 하고, 리터 per sec가 있기도 하고, 뭐 리터 per min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뭐 이런 이제 부피, 시간당 흘러가는 부피의 개념, 이걸 우리가 최적 유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최적 유량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미터 3승 per sec라고 본 거고요. 그럼 미터 sec를 구하기 위해서는 AU라고 해요. 그래서 Q는 AU, AV죠. 실제 AV이긴 합니다. 요 V가 속도인데, 제가 일단 표기할 때 보통 저희 유체학에서 V가 볼륨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부피에도. 기호가 좀 겹쳐서 요거 U라는 표기를 좀 바꿔본 건데, 그래서 일단 Q는 AU라고 저는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시중에서는 AV로, 원래 이제 벨로시티, 속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AV이긴 한데 제가 AU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Q는 AU,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럼 A에 들어가는 값이 메타 제곱,
그리고 U에 들어가는 게 메타 퍼 세크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보니까 나오는 게 미터 3승 퍼 세크가 되더라 이거죠. 그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배관이다. 그럼 이때 배관의 단면적이 있거든요. 요 단면적이 A입니다. A. 그래서 보통 A 자리에 4분의 파이 D 제곱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되고 요 면적이 이동을 요렇게 해요. 속도를 가지고서. 그럼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최적만큼 1초 동안 이만큼 갔다. 그럼 1초에 요만큼의 물의 양이 지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 곱하기 뭐 한다고요? 속도 하게 되면 그게 미터 3승 퍼 세크의 개념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이어서 질량유량이 나옵니다. 질량유량. 질량유량은 기호를 M 쓰고요. 뭐 점을 찍기도 하고 지금 안 찍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구하는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건 AU low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량유량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AU low라고 답을 하셔야 되고 A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단면적. 배관의 단면적. U가 유체 속도.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미터 3승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이 미터 3승이라고 하는 액체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해당 액체의 밀도를 곱해준 겁니다. 밀도. 고유한 특성값이니까. 그럼 메타 3승이 소거되면서 킬로그램 퍼 세크로 바뀌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질량유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량유량은 말 그대로 중량유량이라서 기호는 W고요. 그럼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 또는 뉴턴 퍼 세크인데 이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뉴턴 퍼 세크를. 근데 과거에는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두 개 다 중량유량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럼 중량유량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될 거다? AU 감마. AU 감마죠. 그죠? 그래서 AU 구해놓고 나서 뒤에 감마, 즉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비중량이 뭐가 있을 수가 있고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삼성을 넣으면 킬로그램 포스 퍼 세크가 나올 거고 뉴턴 퍼 메타 삼성을 넣으면 뉴턴 퍼 세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당연히 또 킬로 뉴턴 퍼 메타 삼성을 넣으면 킬로 뉴턴 퍼 세크 나오고 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걸 우리가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정유량, 질량유량, 중량유량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걸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운동학에서 이제 공식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연속 방정식입니다. 3번에. 자, 유체 흐름에, 요것도 보통 시험에 자주 나와요. 유체 흐름에, 요게 중요한 값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연속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 또 보시겠지만, 유체 흐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방정식을 연속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배관이 만약 이런 배관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생긴 배관이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유체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요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 유체의 M1입니다. M1과 요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 유체의 M2, 즉 질량유량이 항상 일정하다. 이 법칙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 질량유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 법칙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질량유량은 항상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 단면 1번, 2번 있어요. 그림에. 그죠? 이 단면에서, 이 단면에 뭐가 있을 것이고, A1이 있을 것이고, 단면이 크고 작을 건데, 이때 속도 U1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때 또 이 지점에 뭐가 존재할 거라고요? 밀도 ρ1이 존재할 거라고요. 근데 이후에 속도차가 워낙 많이 났다. 그럼 그때 면적이 또 A2로 뭐 좁아졌다든지, 그럼 이때 속도 U2가 또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화될 수 있겠죠. 특히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요게 바뀔 수 있겠죠. 액체는 그런데 어떻다 보통. 액체는 그렇게 큰 속도차가 나지 않는 이상은 밀도차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액체도 무순성 유체니까 압축성 유체니까 당연히 밀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변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A1, A2로 면적이 바뀌고 U1, U2로 속도가 바뀌고 ρ1, ρ2로 밀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요때 세 개를 곱한 값하고 요때 세 개를 곱한 값은 뭐하다고요?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요게 연속 방정식입니다.
요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여기 들어간 질량이나 여기로 나오는 질량이 뭐하다? 똑같다는 얘기죠. 들어간 질량 나온 질량이니까. 그걸 연섭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배관의 유체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M1과 M2는 뭐하다? 같다. 그래서 A1, U1, 로우1은 A2, U2, 로우2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이제 동일 중력장이라고 하면 동일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장소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볼 수도 있다? A1, U1, 감마1은 A2, U2, 감마2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게 연속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가서 if 만약에 만약 요거는 만약 해당 물질이 액체라고 조건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근데 액체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무슨 성으로 본다고요? 비압축성으로 조건을 주는 거라고요. 근데 기체면은 뭐 할 것이고 밀도가 워낙 쉽게 변할 거라서 그래서 액체란 문제 또는 조건의 기체라 하더라도 뭐 할론가스가 시험에 나오고 합니다. CO2도 시험에 나오고. 근데 그 가스라고 하지만 밀도 변화가 없다고 조건 주면 이런 밀도의 변화가 없다. 비압축성이다. 뭐 이렇게 조건을 준다고 하면 지금 조건상에서 로우1과 로우2 같았겠죠. 당연히 또 감마1과 감마2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이게 다 소거되니까 남는 값으로 뭐라고 할 수도 있다. Q1은 Q2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A1, U1과 A2, U2는 또 뭐하다?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밀도 변화가 있다라는 조건이 있다든지 또는 기체 관련 문제에서는 무작정 이거라고 하면 안 되죠. A1, U1은 A2, U2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조건상에 뭐가 필요하다? 비압축성, 밀도 변화가 없다. 일단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요걸 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만약 조건상에 밀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비준량이 변한다 하더라도 요거만큼은 고정으로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질량 유량은 항상 뭐하다? 무조건 일정하다. 중량 유량도 항상 일정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암기를 하고 딱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런 거죠. 유량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유량? 최적 유량. 최적 유량은 기호가 뭐죠? Q. 단위는 뭘 쓰죠? 미터 3승 per 세크. 시간당 최적. 그럼 Q는 뭐죠? 하면은 공식으로. Q는 AU. 면적 곱하기 유속. 그게 Q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질량 유량이 뭐죠? 물어봐요. 질량 유량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호로는 뭐 쓰고요? M. 매스니까. 그럼 M은 공식이 뭐다? A, U, 로우. A 곱하기 U 곱하기 로우 한 값이다. 단위가 킬로그램 per 세크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량 유량이라고 하는 건 기호는 W입니다. W. 그게 웨이트 표인데 이 W는 해요. 근데 그거는 공식이 AU 감마. 로우 자리 대신에 감마 비중량. 근데 그 비중량이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뭐 만약에 물이 흐른다고 시험 조건 주면 그 비중량 자리에 1000kg 포스 퍼 메타 삼승이 들어갈 수도 있고 9800 뉴턴 퍼 미터 삼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9.8kN 퍼 메타 삼승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감마 자리에. 그럼 결국 나오는 값은 kg 포스 퍼 세크 또는 뉴턴 퍼 세크 또는 kN 퍼 세크 같은 값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량 세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무슨 유량은 항상 일정하다? 질량 유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원투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 유량과 중량 유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무조건 고정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근데 조건상에 만약 기체 문제라 하더라도 밀도 변화가 없다고 조건을 주면 또 이제 액체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로우1과 로우2가 같다고 보고 그때는 Q1과 Q2가 같다. 라고 놓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예상 문제는 사실 연속 방정식 문제는 아니고 유량 문제입니다. 평균 속도가 4m/s가 있어요. 지름이 75mm인 관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흐르고 있다는 조건을 준 거예요. 별다 조건 없이. 그때 중량 유량은 몇 Nm/s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물은 게 뭐기 때문에 중량 유량을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공식 W는 뭐다? AUR. AU 감마겠죠. 그죠? 그럼 A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들어갈 것이고 지름 75mm 관로니까 4분의 파이에 0.075m의 제곱이 되겠죠. 지름을 할 때 원구하는 공식이니까 뒤에 곱하기 4m per
세크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단위가 뭐가 나오게 되고 미터 3승 per sec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곱하기 뭘 해야 된다? 뉴턴 per second 물으니까 이게 비중량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9800 뉴턴 per 메타 3승의 비중량이 들어갑니다. 그럼 메타 3승 소거되면서 뉴턴 per sec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113.2 뉴턴 per sec로 뽑아낸 문제죠. 자, 계속해서 비중량이 9,980 뉴턴 per 메타 3승인 유체가 소화설비 배관 내를 분당 50kN씩 흐른다. 관경이 150mm라면 평균 유속은 몇 미터 per sec인가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분당 50kN씩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유량이라고요? 중량 유량 W인 거예요. W. 그럼 우리가 이제 W는 AUR, AU 감마니까 요 W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자? 요거 넣으면 되죠. 분당 50kN. 그럼 요건 50kN 나누기 분당이었으니까 초로 바꾼다고 하면 얼마? 60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50 나누기 60한 값의 kN per sec 되기도 하겠죠. 그죠? 요건 밑에 민이었으니까 나누기 60초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한 거예요. 그럼 A에 들어가는 값은 150ml라고 조건 주니까 뭐 하면 되고 4분의 파이에 0.15m의 제곱 되겠죠. 그죠? 150ml면 15cm니까 0.15m에서 4분의 파이에 0.15의 제곱 원의 면적. 거기 속도 U가 모르는 뭐가 된 거고요. 미지수가 된 것이고 마지막 요 비중량 감마 자리에 요걸로도 돼요. 요걸로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단위를 뭐 썼기 때문에 50kN per sec를 했으면 얘도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kN per 메타 3승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단위가. 그래서 요 자리에 뭘 집어넣자? 9.98 kN per 메타 3승을 넣자고요. 그래서 이게 단위 조작인 겁니다. 단위를 통일시켜 주는 거고. 얘가 단위가 뭐였으니까 50kN 나누기 60초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요 단위가 지금 kN per 뭐니까? 세크니까 오른쪽이 kN per sec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미터 per sec예요. 얘가 미터 per sec. 그럼 여기서 메타 제곱 메타 다 소거되죠. 그럼 얘가 per sec 남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kN이 돼야지 kN per sec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걸 9.98 kN per 메타 3승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풀게 되면 이제 넘기면 되죠. 넘기면 속도 U가 4.72m per second 값이 나오게 되는 문제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 이론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건 요 정도는 일단 알고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용어를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량의 종류를 한번 보신 거고. 자, 이어서 4번에 보시게 되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냥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공식은 크게 안 중요해요. 요 다음 공식이 중요하지. 자, 오일러 운동 방식이 뭐냐면 유체 입자가 유선을 또는 유관을 따라 움직일 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시켜서 얻은 미분 방정식을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한다. 근데 뭐 뉴턴 운동 제2법칙 이런 건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은 압축성이든 비압축성이든 완전 유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식이다라고 하는데 요게 일단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일러 운동 방정식은 요 식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요 식으로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일단 요건 오일러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 뜻이 뭐냐면 R분의 dP라고 돼 있는데 요게 압력 변화량을 말해요. 압력의 변화량. 압력이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압력이 뭐 할 거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G분의 UDU 돼 있는 요 부분이 뭐냐면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가 뭐 한다고요? 변화될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속도 수두라고 부르는데 일단 속도 변화량 값입니다. 그리고 DZ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은 위치 변화량이라고 해요.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물이 뭐 할 수도 있고 지나갈 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에 내려가서 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 변화량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 요 변화량 세 개를 다 뭐 했더니 합쳐보니까 그 합이 뭐가 되더라? 제로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됐다. 근데 압력 변화량은 또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그 변화량을 합쳐보니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의 조건입니다. 이 공식이. 근데 여기서 뭐 계산 문제 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이 오일러 방정식 가정 조건이라고 해서 일단 이 공식은 정상 유동으로서 정상 상태랍니다. 정상 상태. 정상류 유동. 그러면서 비점성 유체로서 뭐가 없다?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정상류 유동이니까 앞에 말했듯이 유선을 따라 뭐 한다? 움직인다. 원래 모든 입자가 유선을 따라 움직이는 건 정상류 유동. 그게 뭐였어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 라운드 T분, 라운드 P 이런 것들이 제로인 거. 그래서 완전 이상유체에 가까운 거죠. 그런 유체가 흐르는 조건일 때 이 공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고, 사실상은 이게 0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뭔가 손실이 존재할 거니까, 마찰이 존재하고 할 거니까. 근데 원래 운동 방정식은 그냥 단순히 요 번화량들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정 조건이 있더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운동 방정식이 일단 뭐죠라는 개념이지, 이게 뭐 굳이 공식으로 계산 문제 풀고 이런 건 안 나와요. 원래 운동 방정식 하게 되면 이게 R분의 dP 플러스 G분의 UDU 플러스 DZ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일 운동 방정식이다 라는 것만 눈에 익혀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게 이제 필기형 문제든 실기형 문제든 어떤 뭐 쓰는 문제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관련 문제인데,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식 중에서는.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을 유체의 유동에 적용시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유체 흐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킨 거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킨 방정식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두 점에서 에너지의 총합들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적분해서 원래대로 한번 만들어준 공식인데, 요 공식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직접 미분하고 적분할 문제는 볼 거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일러의 방정식을 적분을 시켜보면 뭐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식이. 지금 이제 판서 한번 하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뭐 공부하시다가, 뭐 수업 중에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죠? 물어봐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묻는 게 방정식을 묻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죠? 하면은 답을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를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일단 공식을 외우셔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 식을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의 얘네가 뭐죠? 라고 이제 다음 질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 다 외워놓고 나서 자, 요걸 이제 보는데, 감마분의 P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감마가 이게 뭐였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게 비중량.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위가 뉴턴 퍼 메타 3승이 들어갈 수도 있고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3승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압력, P가 압력인 프레셔. 그럼 1번 지점에 압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압력의 단위가 뭐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 이때 들어가면 되죠. 아, 얘가 단위가 뉴턴 퍼 메타 3승이면 압력 단위를 뭘 넣자고요? 뉴턴 퍼 메타 제곱을 넣자고요. 근데 만약 압력 단위가 비중량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3승이었으면 압력 단위에다가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 넣으면 되겠죠. 아, 그럼 이때 얘가 단위가 뭐가 나오게 되더라? 미터 단위가 나옵니다. 미터 단위.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압력수두라고 불러요. 요 메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압력수두라고 부릅니다. 압력수두. 자, 그런데 압력수두라고 제가 썼다고 해서 수자가 글자가 있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물의 메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R분의 P 할 때
요 P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다. 뭐 파스칼이나 킬로파스칼이라든가 또는 킬로그램 포스 메타제곱이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제곱이 들어갔다 쳐요. 그럼 이때 요 자리에다가 비중량 자리에다가 당연히 1000kg 포스 퍼 메타 3승을 넣으면은 메타가 나오죠. 요건 반드시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H2가 붙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제가 뭘 넣었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을 넣었으니까 물의 메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다가 비중량 이걸 안 넣고 13,600kg 포스 퍼 메타 3승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압력은 있는데 요걸 넣은 거예요. 그럼 요 메타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확 줄죠? 13.6분의 1로 확 줄 거잖아요. 줄은 메타가 나오죠. 근데 이때는 H2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HG로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R분의 P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압력 수두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숫자가 물 숫자는 아니라고요. 이렇게 무조건 물로 고정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뭘로 바꾼 거다? 메타로 바꿨는데 중요한 건 그 R이라는 비중량을 갖는 물질의 메타 값으로 뭐 한 거라고요? 변화시킨 값이다라는 게 압력 수두라는 표현이에요. 되겠죠, 그죠? 당연히 물질이 물 말고 다른 물질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배관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비중이 0.8짜리 기름이 막 지나간다고 조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R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800kg 포스 퍼 메타 3승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주어지는 압력계가 압력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압력을 800으로 나눠준 메타가 나올 거잖아요. 그건 그 물질로서의 수두값이라 이겁니다. 일단 요게 이제 우리가 무슨 수두, 요 메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압력 수두라고 불러요. 네. 자, 다음 이어서 요거 봅니다. 2지분의 U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2 곱하기 G가 뭐냐면 중력 가속도예요. 9.8m/s 제곱. 그럼 여기 단위가 뭐가 될 거다? m/s 제곱 분해 되겠죠, 그죠? 분모가. 그럼 위에 분자가 m/s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U1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건 단위가 뭐가 될 거다? m/s의 제곱. 그럼 요게 m/s 제곱이고 m/s 제곱이니까 또한 뭘로 나오더라? 미터로 나오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도 수두라고 한다고요. 속도 수두. 속도 수두는요, 물질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빠른 속도에 맞는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비중량을 고려할 게 아니라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값이고, 중력장 m/s 제곱 2 곱하기 9.8m/s 제곱 한 분의 속도의 제곱하면 나오는 메타 값이 있잖아요. 그 메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속도 수두라고 부릅니다. 속도 수두라고 불러요. 이거 속도 수두라고 불러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Z라고 하는 값. 요거는 바로 메타 값입니다. 바로 메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수두라고 부르냐면 위치 수두라고 불러요. Z1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요걸 위치 수두라고 부릅니다. 저건 속도 수두. 요건 압력 수두예요. 그래서 이때 이 세 개의 수두를 다 합친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수두라고 부릅니다. 전수두.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전수두.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용어가 뭐냐면,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뭐냐면 속도 수두는 무시하고 압력 수두와 위치 수두만으로 이루어진 거, 요 압력 수두와 위치 수두, 요 두 수두의 합으로만 고려된 걸 우리가 수력 구배라고 합니다. 이걸 수력 구배라고 불러요. 수력 구배. 그냥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를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린 거예요. 수력 구배. 수력 구배, 수력 구배. 용어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볼 때 전체 에너지 쭉 있어요. 여기 지금 뭐냐면 전수두가 있다고요. 그럼 전수두가 들어갈 때 요 전수두 값을 가질 때 여기에 압력 수두도 있고 속도 수두도 있고 위치 수두가 있겠죠, 그죠? 이거 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 압력 수두가 있고 여기 뭐 위치 수두, 속도 수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 제일 끝에 위치 수두라고 속도 수두가 압력 수두라고 했을 때 요것만 보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위치를 빼고
압력하고 속도를 빼고 여기 속도수도 압력하고 위치까지만 고려해서 이렇게 끊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력구배라고 합니다. 요건 전수두라고 하고. 일단 요건 용어 정의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일단 뭐 다음 페이지에 요런 설명이 나오죠. 이게 배관이 유체가 막 지나가는데 요 유체가 가지는 위치수두, 압력수두, 속도수두의 총합이 전수두라고 하거든요. 그 전수두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개념이고, 이때 요거는 무시하고 속도수두는 무시하고 두 개만 합쳐가지고 선을 그었잖아요.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력구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용어는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했는데,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결국 R분의 P1 플러스 2제곱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제곱 U2 제곱 플러스 Z2다라고 답을 하시면서 요게 이제 1번 지점입니다. 1번 지점. 그럼 1번 지점의 무슨 수두? 전수두, 즉 압력수두와 속도수두와 위치수두의 합은 2번 지점에서의 무슨 수두?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의 합과 뭐하다? 같다. 그래서 에너지가 항상 뭐하더라?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요게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실제로는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2번 지점 갔을 때 무조건 뭐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유체에 적용실 때는 반드시 뒤쪽 요 자리에 HL1, 2가 붙어야 돼요. 이게 실제 유체에 적용시킨 공식입니다. 1번 지점의 에너지 합과 2번 지점은 절대 같지 않아요. 항상 2번보다 또 몇 번이? 3번이 더 느린 거죠. 수도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 뭐가 발생하니까 손실이 발생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유체에다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계산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요 뒤에다가 요걸 붙입니다. 플러스를. 그래서 2번의 합이 1번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요 뒤에다 플러스 한다고요. 요게 실제 적용시킨 건데, 근데 시험 조건에서 뭐라고 한다, 보통?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마찰 손실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조건 준다고요. 그때는 당연히 얘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계산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 좀 드릴 건데, 좀 전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관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액체 속에 있는 중앙 지점을, 여기를 2번 지점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압력값인데요. 요 압력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 압력이, 이건 게이지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압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공식을 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P가 들어간 공식들을 많이 봐요. 압력이 P가 들어간 어떤 공식들을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요. 소방에서. 근데 그때 P가 들어간 값자리에 절대압력이 들어갈 거냐, 게이지압력이 들어갈 거냐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앞에 공부했던 기체 법칙들, 보일의 법칙이라든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무조건 P가 뭐가 들어가는 공식? 절대압력이 들어가는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공식은 수계열, 그러니까 비중량이 존재하고 이 비중량이 지금 RR로 뭐 한다 지금? 일정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 R1, R2라고 표기를 안 했잖아요. 공식에. 그럼 요 R과 R이 똑같다는 얘기죠. 비중량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밀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기체 말고 액체에 적용이 되는 공식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중량 변화가 없는 거, 밀도 변화 없는 거. 근데 이때 요 압력은 반드시 무슨 압이 들어가는 자리다 기억하셔야 돼요. 게이지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절대압이 아닙니다. 게이지압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식 공부할 때 보면 게이지압이 들어가는 공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수량 구하는 공식. 나중에 0.653T제곱 루트 10P 이런 공식 공부하거든요. 요때 P에는 게이지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게이지압. 그래서 절대압이 들어가는 공식이 있고요. 게이지압이 들어가는 공식이 있어서 앞으로 문제풀이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P가 들어가는 공식이 있을 때 그 P에는 절대압이냐 게이지압이냐를 구분하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반드시 P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게이지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1차 측 여기에 요렇게 뭘 달아준다고요? 압력계를 달았어요. 2차 측 이 자리에도 뭘 했고 2번 자리에도 압력계를 달았어요. 그래서 요 압력계가 나타내는 압력값을 조건에 준다고요. 시험 조건에. 이걸 절대압으로 환산할 필요 없다고요. 게이지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요 지점에서의 뭐가 존재한다? 속도. U1이 있겠죠. 유체가 흐르는 중이라고 하면
요즘에서 속도 뭐가 있을 거다? U2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압력값을 뭐 한 거고요? 해당 물질의 뭘로?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R분의 P가 나오죠. R분의 P1, R분의 P2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속도 U1 가지고서 뭐 한다? 2지분의 U1 제곱 2지분의 U2 제곱하면 됩니다. 속도수 나와요. 근데 위치수도가 뭐냐면 제가 지면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건데 지면. 예, 지면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 지면을 갖다가 여기 설치할 수 있지만 땅을 더 파가지고 여기 할 수도 있잖아요. 지면을 여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Z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요 1번 지점까지의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Z1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까지는. 요게 Z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기준면인 지면을 뭐 한다고요? 땅을 더 팔 수도 있고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요게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어떤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위치수도라고 해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를 위치수도라고 해요. 근데 위치수도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면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면이 있어줘야지 위치수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면을 여기로 잡을 수도 있겠죠. 여기로 잡으면 Z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럼 Z2만 요만큼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Z1, Z2는 뭘 보려고 하는 거다? 결론은 두 지점의 높이 차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각각의 높이를 알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딘가 하나를 제로 잡으면 반대편 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Z2를 0 잡은 거예요. Z2를. 그럼 Z1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만큼 되겠죠. 그죠? Z1 값 자체가. 그게 위치수도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수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을 내가 어디 잡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치수도라고 한다고요. 그럼 단순히 여기서는 위치수도가 뭐가 더 큰 거예요? 여기서 위치 1번과 2번 중에 위치수도 큰 거. 2번이 무조건 크죠. 기준을 어디 잡든지 간에 2번이 더 크잖아요. 위치수도는. 높이가 더 높으니까. 그러면 위치수도가 높은 대신에 이게 만약에 유체가 정지 상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정지. 유체가 정지 상태면은 U1과 U2는 똑같죠? 그럼 여기서 여기 소거될 거잖아요. 그런데 Z2가 크잖아요. Z1보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더 작을 거다? 압력이 작을 거다. 당연히 이 둘 중에 압력은 뭐가 더 크겠다? 얘가 더 크죠. 왜 더 큰 거죠? 밑에 있으니까. 원 지점이 밑에 있잖아요. 지금. 액체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멈춰 있을 때 요 압력이 더 셀 수밖에 없죠. 요 압력이 뭐만큼 센 거예요? RH만큼 셀 거잖아요. 비중량 감마 곱하기 요 차이 H 한 것만큼 얘가 더 세죠. 압이. 그게 딱 RH만큼. 그래서 요게 지금 여기 Z2가 더 크고 얘가 작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차이 값이 나오죠. 그럼 얘가 요렇게 넘어가면 뭐가 될 거다? P1 마이너스 P2가 될 거잖아요. 압력 차. 그래서 압력 차는 결국 뭐에 기인한 값이다? 위치 차에 기인한 값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가 높아지면 압력은 뭐 할 것이고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는 항상 뭐 할 거다? 일정할 거다.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속도도 막 생겼다. 속도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속도, 수도 존재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수도와 이 전수도의 합은 뭐 하다? 같다. 마찰이 없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무슨 방정식? 베르닐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체 유동에서는 이 공식이 시작이에요. 모든 유체는. 이 공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자, 한 개 더 그림 보겠습니다. 한 개 더. 요런 그림이 있다고 쳐요. 요렇게. 여기 기준면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여기 지면이라고 치는데 사실 지면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1번이고 여기를 2번 지점을 잡아요. 그럼 여기에 압력계를 달아준 거예요. 요 압력은 결국 요 면의 압력이라서 같은 압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 압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기 P1이고 P2고 여기에 속도 U1이 있고 U2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여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A1이 있고 여기에 A2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유체가 흘러갈 때 여기에 비중량 감마가 일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A1, U1은 A2, U2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앞에 공부했죠. 연속 방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니까 만약 A1보다 A2가 더 작다면 면적이 줄었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U1, U2 중에서는 U2가 더 크겠죠. U1, U2에서 U2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리고 1번 Z1과 Z2는 지금 조건에서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얘나 얘 높이가 똑같잖아요. 평행한 지점을 찾고 있거든 지금. 그럼 이때 당연히 R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 제곱 플러스 Z2에서 요거는 소개시켜 주고요. 같으니까. 근데 지금 조건에서 요렇다는 건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럼 이때 요 2G분의 U1 제곱보다 2G분의 U2 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 그림에서.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뭐 하겠어요? 무조건 작아야 되죠. 얘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호가 뭐 할 거니까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속도와 압력은 서로 뭐 한다? 반비례한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속도와 압력은 서로 뭐 한다? 반비례한다.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얘기는 압력은 뭐 한 거라고요? 줄어든 거라고요. 그래서 요때 여기에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U자 액주계를 달아보면 요렇게 U자 액주계를 달면 요 안에는 액체가 어떻게 될 거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올라갑니다. 유체가 이동하는 중에 여기 속도 빨라졌잖아요.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가 압력이 더 세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건 속도와 압력은 서로 뭐 한다? 반비례하는 에너지 값이다. 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좀 쉽게 와닿진 않아요. 그죠? 쉽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을 쏩니다. 호스를 통해서 물을 쫙 쏘고 있어요. 근데 쏘는데 손으로 탁 막았을 때 아무리 속도가 빠를 때 어때요? 속도가 막 빠를 때 손 딱 막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센 거 아닌가라고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공부하실 때. 그런데 이 속도가 쫙 나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탁 막는다는 얘기는 손으로 딱 막아요.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탁 막아요. 탁 막으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라고요? 압력이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빠르던 속도를 제가 손으로 탁 막았죠? 손으로 막으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이때 속도가 뭐가 된 거예요? 속도가 제로가 된 거예요. 아니 빠르던 속도를 제가 막았으니까 속도가 제로가 된 거라고요. 속도가 제로가 되니까 그게 뭘로 확 바뀌는 거다? 압력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속도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개념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은 무슨 에너지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여기에는 에너지가 전부 다. 속도에 막 에너지가 몰려 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손으로 막아 속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속도를 떨어뜨리니까 그게 뭘로 확 바뀐다고요? 압력으로 확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속도와 압력은 서로 뭐 한다? 반비례한다. 자, 그런데 느린 유체를 막 뿌리를 내고 있을 때 호스로 속도가 느리게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손으로 딱 막았을 때 조금 아파요. 근데 물이 막 세게 나오고 있는데 손 딱 대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건 뭐냐면 느리게 흐르는 유체나 빠르게 흐르는 유체나 가지는 무슨 수두를 봐야 되냐면 전수두를 봐야 돼요. 전수두, 속도수두 말고. 자, 느리게 흐르는 유체는 어떻게 써요? 느리게 흐르는 유체는 전수두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전수두가 작겠죠? 빠르게 흐르는 유체는 어떻게 써요? 전수두가 큰 거예요. 총 에너지가 큰 거라고요. 그런데 느리게 흐르는 유체도 전수두가 작은데 그 중에서도 속도수두만 거의 있는 거죠. 근데 그 속도수두가 작은 상태라고요. 속도수두가 작은 것 같다가 손으로 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수두가 압력으로 바뀌는 거니까 작은 압력수두로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엄청 빠른 상태예요. 이때는 전수두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전수두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속도수두라고요, 지금. 모든 에너지가. 그걸 손으로 막았어요. 그럼 그 빠른 속도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압력으로 확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유체 가지는 총 에너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맞아서 느낀 건 총 에너지를 느낀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도가 뭘로 바뀌었을 때 압력으로 바뀐 걸 느끼는 거라서 속도와 압력은 반드시 서로 간에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유체는 자기 스스로 가진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에 몰려 있다고 지금? 속도에 몰려 있는 상태고 압력은 떨어지는 상태라고요. 근데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반대로 뭐가 올라간다?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해서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 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비중량이 들어간 자리, 압력 들어간 자리. 얘 해보니까 얘 메타가 나오더라. 그럼 얘를 무슨 수두? 압력 수두. 여기는 속도 수두, 위치 수두. 요거 전 수두. 여기 속도를 빼고 요 두 개 합친 건 수력 구배. 그게 이제 같다라는 개념은 전수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법칙인 거죠. 근데 이건 마찰 손실이 뭐 할 때?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개념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퍼런스에 보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의 가정 조건이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정상 상태 흐름입니다. 그리고 비점성 유체로서 마찰이 없다라는 조건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플러스 HL이 없었던 거죠. 베르누이 방정식은 뒤에 플러스 HL이 없이 그냥 전수두와 전수두는 같다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유체 입자는 유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비압축성,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R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준장 감마가 똑같았잖아요. 1, 2가 안 들어가고 공식에 R1, R2가 아니잖아요. RR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압축성 유체 흐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베르누이 방정식에 뭐라고 한다고요? 가정 조건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베르누이 방정식이 존재하진 않죠. 뒤에 플러스 HL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실제는 아니라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상유체 때 요런 식으로 가정해서 풀어볼 수가 있다. 가정 조건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풀이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워낙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 문제는 일단 조건에 유동마찰 손실은 무시하고 위치 에너지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라고 조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플러스 HL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공식은 뭐 하면 된다? R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 제곱은 R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 제곱까지만 하면 되죠. 왜? 위치가 뭐 하다고 하니까?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럼 Z1, Z2는 소거시켜줄 거잖아요.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손실도 플러스 HL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것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요 공식에서 10m/s를 어디다 집어넣고 U1에 집어넣고 5m/s를 U2에 넣자 이거죠. 그죠? 그럼 그때 압력 수두의 변화는 하는 문제니까 여기서 요게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차가 나올 거고 요거 차가 나오겠죠. 결국 요거 차가 뭐니까? 요거 차니까. 속도 수두의 차가 결국 무슨 수두의 차다? 압력 수두의 차인 거죠. 그럼 속도 수 차는 어떻게 보면 돼? 속도 수 차는 2G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5의 제곱 하면 되겠죠. 그죠? 10m/s이다 5m/s가 됐대요. 그럼 속도가 뭐 한 거예요? 줄었죠. 그럼 뭐가 증가할 거다? 압력이 증가할 거다. 보기 중에 감소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증가가 일단 돼야 되고 증가가 되는데 증가되는 건 감소분만큼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풀이는 2G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5의 제곱 해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메타가 얼마 나올 거다? 3.83m 값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럼 3.83m만큼 뭐 한 거다? 증가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보기에 감소가 없어서 제가 아무거나 답을 찾아도 되긴 되는데 뭐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보기 중에서는. 근데 속도 수두가 줄었기 때문에 압력 수두는 뭐 했을 거다? 증가했을 거다. 그 개념으로 한번 체크하실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는 마찰 손실이 없을 때의 가정 조건이고요. 자, 이어서 보시는 게 이제 마찰 손실이 있다고 가정하는 부분인데, 그건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